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게 여기 분명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ESG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이해가 깊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국내 물류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좀 경험을 하고 관련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실지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주변 분들하고도 말씀 나누실 때 필요한 것들도 엮는 거 위주로 저는 한번 전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국내 물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언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ESG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ESG 관련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로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환경, 에너지 이런 쪽, 환경 쪽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그리고 뭐 임직원, 그래서 뭐 사회적 이슈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골고루 지금 키워드가 지금 보이는데요. 좀 이렇듯 지금 많은 분들이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로 접하고 계세요. 실제로 ESG 관련 뉴스를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뭐 많을 때는 4% 언저리 가지고 2% 내외로 꾸준하게 뉴스가 생산되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많았지요. 근데 ESG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기사가 생성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ESG에 관심도 많고 그만큼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조합을 하게 되면은 ESG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적인 문제, 환경도 여러 가지 재활용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중소기업, 뭐 동반 성장, 뭐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SG가 정말 기업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지금 이 자료는 지금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지금 저희가 가져온 거고 그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인용한 논문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피델리티에서 인용한 그 2,000개 이상의 논문을 집대성한 그 자료를 보면요, 한 48% 정도는 긍정적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이 이 정도 차지하고요.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 과연 ESG를 할 경우에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느냐? 근데 모든 연구를 집대성하다 보니까 이 통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좋은 기업들, 덩치가 큰 기업들이 ESG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ESG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일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부분까지는 명쾌하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긍정적인 효과로 언급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 이 신용등급 상승, 과 리스크 감소, 자기 자본 비용 감소인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그 투자된 비용으로 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 조달 부분에서 ESG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많은 투자 기관들이 ESG를 본인들의 그 투자 평가 등급에 포함시키는 이런 경향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있고요. 주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 선호,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걸로 인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ESG가 기업 성과에 촉진을 한다고 하는데 물류 산업은 어떨까요? 네, 뭐 산업별로 좀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3% 정도 그런 효과가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조업인 뭐 음식과 음료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아직 저희 물류 산업, 또 운송 산업 이런 부분들이 ESG 경영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고 내재화가 부족한 것인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알 수 없죠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 물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수송 여기 수송이라는 지금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수송 부분들이 이런 ESG 경영에 있어서 좀 더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이제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그 북미, 그다음에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ESG와 기업 성과가 상당히 연관관계가 지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아시아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성과가 좀 적게 나타난 걸로 지금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도 아직 한국 부분은 ESG가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론해봤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지금 나눠서 첫 번째 챕터는 국내 환경 변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ESG 평가 기관들이 정말 많고요. 평가 기준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게 모건 스탠리부터 여러 지금 기준들을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 뭐 E는 뭐 제품 탄소 발자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S 뭐 거버넌스로 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물류 산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직접 에너지 사용량은 그 우리가 배출 기준이라든지 배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스콥 1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접 에너지 사용량,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를 들여와서 뭐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스콥 2고요. 근데 현재는 많은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스콥 1과 2를 중점적으로 지금 탄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공급사슬 또 물류 이걸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스콥 3가 지금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콥 3는요 공급사슬 즉 협력사라든지 아니 원재료를 구입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배출량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화주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배출량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물류 기업들의 배출량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특히 지금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은 표준이라든지 특허로 인해서 특허 등을 활용해서 사다리 걷어차기, 즉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여러 뭐 신흥 뭐 국으로 좀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그 견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스콥 3 공급사슬 전체에서 탄소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규제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저희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점차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AM이라고 불리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화주들이 본인들의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그리고 물류업체들한테 탄소 배출 감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경유차 위주의 화물차 이런 운영 구조는 좀 변경되고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ESG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CSR이라는 것과 같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CS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근데 CSR은 보통 저희가 형체를 좀 알 수 없는 뭐 기업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기타 등등 저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느낌의 것이 CSR이라고 했다면 ESG는 저희가 규제 안에서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들을 제대로 이용했는지 그래서 정성적인 느낌의 CSR이라고 하면 ESG는 다양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이런 것으로 좀 차이가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ESG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좀 그래서 뭐 1987년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제로 제시했고 그리고 책임 투자 원칙에 대해서 ESG를 투자 결정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도 발표했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2016년도까지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면서 법적 구속력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2016년 이후, 이런 17년 이후부터 해서는
규제에 포함한 것을 원하고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제도 하에서 ESG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 기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이 왜 ESG를 해야 되는가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 의무화 규제입니다. 이제 모든 기업이 공시를 ESG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2에서는 일정 자산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30년 이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지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국가별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여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미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 ESG 정보를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시에 ESG 정보를 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많은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공시 자료를 기본으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 자료에 ESG 정보를 담는 것은 같은 산업 안에 있는 경쟁자들끼리 어떤 기업의 ESG 잘하고 못하는지가 분명하게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관련된 규제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그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좀 결의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년 NDC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기후 변화가 요새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 패턴으로 보면은 50년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1.5도씨가 아니라 더 이상 온도가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1.5도씨를 억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금 벌써 지금 온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 국가별로 그 지금 지키기로 한 이런 약속들이 상당히 구속력을 갖고 더 의미를 좀 부여받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지금 ESG와 관련돼서 지금 기업의 평가 부분에서 지금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부분은 글로벌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 전략 및 원칙이 수립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배제시키는 거고요.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에 더 투자를 늘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자산운용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이 지금 올라가서도 있지만은 한 1경원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연례서한 이 블랙록 지금 회장은 매년 그 연례서한을 지금 발표를 하는데요. 2020년 연례서한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준은 지속 가능성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운용사가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ESG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운용사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기관도 비재무적인 성과인 ESG 평가 등급을 신용 등급에 반영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사 및 최종 고객의 ESG에 대한 요구의 증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ESG를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ESG를 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매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비자가 단순하게 그 제품 중심의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있는 제품을 구입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가심비라고 하는 다 본인의 만족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소비 성향을 좀 보이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들 요새 얘기하고 있는 아리백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적용하고 따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물류회사는 해운이라든지 항공, 육송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특히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항공이라든지 해운 같은 경우에는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육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뭐 풀피먼트 센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리백 이런 전환이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그 경유차를 의존하고 있는 육성 부분,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류회사들이 이제 아리백 같은 이니셔티브도 추구하면서 그 EV100은 전기 자동차 100%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활용하는 100% 활용하는 이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는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아까는 물류 기업이 왜 ESG 경영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ESG 경영에 왜 주목하느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ESG 점수로 컨트리 그러니까 국가의 리스크를 지금 순위로 나타낸 그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지금 다운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1위가 지금 노르웨이고 지금 20위가 접해 있는 일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유럽권 나라고요. 지금 일본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외국 투자자라든지 여러 ESG 관련자한테 ESG 부분에서 약간 뒤처진 이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 물론 여기 이 서스테너리스 말고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ESG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좀 한번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정책 규제 및 관련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게 출처가 좀 중요한데요. 이거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하면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특히 여기에 지금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망을 하면서 혁신 생태계의 저변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정하면서 10대 과제까지 좀 포함했는데요. 왜 제가 지금 출처 부분을 좀 중요시했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정부 부처 기관들이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이 순환경제라는 키워드는 좀 비슷하게 좀 보이는데 지금 약간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이 경제 부분도 강조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 환경부라서 좀 더 그렇긴 하겠지만요. 지금 특히 마지막 부분, 탄소 흡수, 카본 캡처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제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기획재정부가 좀 계획을 태워준 반면에 환경부는 저희가 실제로 지향해야 될 바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경적 이슈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저희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출권 탄소의 금액은 더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탄소 금액이 더 비싸집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실제로 계속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지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요 몇 년간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더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사회적 이슈 부분입니다. 근데 사회적 이슈는 제가 법률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안전 보건, 노동 인권 그리고 공급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사슬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그래서 납품,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그래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제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현재 그리고 제가 사실 ESG를 공부하면서 의외로 그 많이 자료 출처로 의존했던 곳이 로펌입니다. 로펌에 ESG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또 ESG 안에서 또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CEO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업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 CEO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되게 강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 부분들도 실제로 협력업체들의 지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 지금 개정이 주목을 지금 받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서 이런 법률들이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표는 KESG 가이드라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로 축은 ESG 평가 기관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죠. 그 가로축은 그 ESG 개별 항목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별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공통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평가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평가 기관이 약 250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들도 지금 통일되지 않고요. 기업들의 문제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KLS 증권거래소 ESG 포탈이 있는데요. 이 증권거래소 포탈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현재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한국 ESG 기준원이라고 불리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국내 상장사 모든 상장사 기업에 대해서 그 ESG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그 KCGS가 등급을 매겼을 때는 분명히 종합 등급이 A였던 기업, 이게 물류 기업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지수로는 BBB밖에 안 되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어떤 기관은 판정하고 있고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과연 기업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거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 ESG와 관련된 역할을 해주시는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기관들의 공통적인 또 역할은 뭐냐면요. 중소중견기업에서 ESG를 하겠다고 하면은 컨설팅이라든지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로펌에서 S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하면은 ESG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대한상공회에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ESG 교육 자료가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근데 기업들은 이 정책적 지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도 좀 통합돼서 하나의 포털 내지는 어떻게 정보 그 접근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증권거래소 ESG 포털이고요.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ESG 평가 등급입니다. 그 S 등급은 현재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 A 플러스에서 지금 D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그 등급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해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 전체 765개사 중에서 물류 기업들은 과연 얼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로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이거 한번 자료를 좀 추려봤습니다. 전체 산업의 이 765개의 자료가 지금 이 정도고요. 물류 산업, 그러니까 해운, 물류, 항공, 뭐 택배 이런 것으로 좀 제가 구분을 해서 26개가 나왔는데 26개의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물류 기업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전체 그 상장된 기업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요새는 지금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그런 물류 기업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업, 우수한 기업 몇몇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협력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급사들에서 역할하고 있는 중소중견 물류 업체들이 ESG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그 얼마 전에 그 다른 학회 중소기업 학회에서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그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변한 걸 들었는데 아쉽게도 중소기업들은 ESG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 내용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기업들은 돈을 쓰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 페이지 나왔던 이러한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물류 기업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D로 지금 평가된 기업들도 실제로 기업 운영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CD 정도의 기업들은 제가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ESG 경영 보고서 발간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는 분명히 활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장하지 않는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쉽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이건 실제로 그냥 인터뷰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이 기업들 주요 기업들입니다. 국내. 그래서 ESG를 어떻게 지금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ESG 추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ESG 뭐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과 ESG 뭐 내외부 문제 그리고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인터뷰와 그리고 또 이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약간의 그 테이블을 제공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ESG 경영 도입 계기인데요. A기업 인원 같은 경우에는 19년 정도의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지금 했고 더더욱 미국이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환경을 강조하고 이 블루웨이브 부분 그쪽에 친환경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도입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B기업 같은 경우도 19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경영권을 위협을 받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 때문에 지금 ESG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거버넌스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의 지속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ESG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C기업 같은 경우도 2020년 초에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ESG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D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본격적인 관심이 20년이었고요. 그래서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기업의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ESG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ESG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업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가 어떻게 또 ESG 도입을 또 장애 요소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ESG 개념 측정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평가 요소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거나 어렵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업 부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지 않나요? 특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 평가 기준이 지금 난립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두 번째는 물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 물어봤고 세 번째는 ESG 평가 기관이 많아서 어떤 평가 기관에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과는요. 공통적으로 평가 기관이 많아서 어렵다. 이런 공통적으로 다 전부 다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아까 앞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국내 ESG 등급 평가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레라든지 다우존스 이런 부분에 실제로 이런 ESG 평가 기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정서하고 맞지 않고 우리 기업 환경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종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 뭐 성소수자 문제부터 해서 여러 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BBB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개념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터뷰에서 저희가 지금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ESG 기준의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표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런 가중치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미국 평가 기관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서화 있는 것들이 많다. 가중치 문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물류 기업들의 특성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물류 기업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 부분들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 지표가 지금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구성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비용 발생 문제. 기본적으로 ESG 활동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고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주와의 그 이해관계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그 진정성 문제. 예전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적인 것을 해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있었고요. 요새는 나이키가 대표적인 경우였는데요. 이게 뭐 아동 노동을 쓴다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되게 지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워크워싱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통칭해서 이제 ESG 워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ESG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SG인 기업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부의 ESG 위원회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진정성 문제는 오히려 뭐 다들 지금 잘하고 국내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외국 사례나 관련 없이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비용 문제는 조금 관련이 좀 있다고 좀 판단하셨습니다. 오히려 근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셨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외부적인 문제는 어떤 걸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보고,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는 공급사슬, 협력업체에 관련되는 것들, 과연 ESG 경영을 위해서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 실제로 비용을 그 글로벌 옵티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되게 좋겠죠. 근데 로컬 옵티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불관계가 나오겠고요. 지금 누가 지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규제 남용 관련된 부분,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법률인지 규제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제도, 법률, 금융의 문제, 그다음에 공시 의무화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물어봤더니요. 규제 남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 문제,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좀 많으셨고요. 근데 의외로 공시 의무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응답하신 그 대기업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부담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상생의 부분에서 뭐 상승한 운임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현재 그렇게 되면은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떠안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가 높은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를 또 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비기업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법률적인 부분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부분이 더해진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실제로 아까 여러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들이 현실화되고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고 규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것을 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 지표, 또 다른 내용들은요. ESG 평가 지표에 대한 물류기업 의견 조사인데요. 국내외 많이 사용되고 있는 4개 회사의 지표를 저희가 종합해봤습니다. 종합해서 그 환경 ESG 각각 4개의 그 수항목을 만들고 이 수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어떻게 언제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후 변화, 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자원 이용, 오염 폐기, 환경 재반 활동으로 지금 문항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변화를 전부 다 매우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셨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물류 회사다 보니까 오염과 폐기를 직접 많이 발생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급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특히 에너지 및 자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리백이라든지 아니면 EV백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좀 빨리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하다 뭐라고 지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 부분인데요. 사회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게 안전보건, 공정경쟁, 공정경쟁에는 공급사슬과 협력업체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 인적 자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안전 보건이 압도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 법률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지금 이미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사회의 구성과 정보의 투명성이 빨리 지금 해야 되고 주주의 권리라든지 이사회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뷰한 기업 대부분이 그 여러 지금 외부의 그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거버넌스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좀 처했던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지금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지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좀 ESG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그 기업들에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속 가능하게 나올지는 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그 ROESG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속 가능성만 본 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환경과 지금 일본 니케이에서 지금 그 지표를 만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개 회사가 지금 랭킹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1년 그 연례 조사에서는요. 지금 레드핑크 아까 블랙록의 레드핑크 회장이요.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좀 변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ESG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이기 때문이고 고객들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한 발 지금 물러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ESG가 과연 잘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친환경차 예상 보급 대수는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에 충전기 정확히 말하면 완속 충전기 확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분에 되게 확산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노후 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지금 대체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기차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 스트럭처가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기차 그 충전 인프라를 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비용 문제로 인해서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완속 충전기를 주거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물류 업계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충전기 사업은 환경부가 그리고 전기 인입이라든지 전기 관리는 지금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유관부처하고 논의를 하면서 물류 기업들 특히 물류 전기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충전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요. ESG에서 이가 제일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 발전 경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제일 많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금 사회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환경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경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S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느냐?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장기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법률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ESG 각 기업들은 ESG 핵심 이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다가서야 되고요. 이걸 리스크로 판단을 해야 되고 전체 공급사들, 저희 협력사, 특히 우리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협력사로 지금 되고 지금 이 밸류체인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해야 되고 물류 산업에 적합한 GPU에 지금 통합적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리백이 아니라 EV100도, 그러니까 아리백도 중요하고 EV100도 중요하다. 그리고 규제 대응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실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받아서 확실한 그 체계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물류 전문 기업, 그래서 EV100이라든지 아리백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그 물류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콥 3를 고려했을 때 3자 물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인 3자 물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급사 실사 확대가 협력사 리스크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주와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많은 양을 많이 설명해 주시냐고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의 지금 국내 물류 기업에 대해 기업들의 ES 경영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네. 인터뷰 자료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보시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이제 힘이 드셨는데 저는 특히 그 마지막 그 중간에 계셨던 이 내용 중에 이제 국내 주요 기관의 ESG 지원 현황 예. 너무 이제 여러 군데 동방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지원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여성적으로 설명해주신 교수님한테 좀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